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3일 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럼요. 국회로 갔습니다. 사실 김여아 기자의 이야기를 쌓아 올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계엄군을 직접 본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방송 보자마자 국회로 가서 계엄군들 보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김만곤 박사님도 그날 기억하시죠? 네, 뭐 명확하게 기억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이제 뭐 들었었고요. 그리고 너무 난감했고 뭐 정말 그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대로 안 가지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그 밤을 생각하면 국회로 바로 달려가지 못한 저 자신은 되게 원망스럽고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도 항상 반성하고 그 순간이 다시 온다면 내가 그때 망설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부끄러워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만곤 박사님 왜 부끄러우십니까? 그날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켜내고 있는 일상이니까 시작은 저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앞으로의 저희가 미래를 구할 수 있는 현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조지호, 윤석열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 닥달.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기억하는 12월 3일 밤의 기억이네요.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로 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중 2통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이제 걸었던 전화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조지호 청장은 검찰에 이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이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던 터라 이와는 배치되는 근거가 또 나온 셈인데요. 그간 조 청장이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었는데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은 내일 헌재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일 이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변호인단이 밝힌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서 이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이 헌재를 향해서 불공정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 경우 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인권위도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결정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잔당들의 대피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벌써부터 댓글창에서 그날 기억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데이지님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공포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계시고요. 그리고 메인님은 우리 큰일 났구나. 저놈이 장기독재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편과 10분 정도 입 벌리고 보다가 오히려 탄핵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30초님도 계시긴 합니다. 자, 조지호 청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회에 어떤 경비를 풀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날 국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하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주는 지점이라 이제 어쨌든 우리가 20일 날 결국 이 변론이 있게 될 텐데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될 텐데 전 마지막 변론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될 텐데 이때 이제 또 조 청장이 이날은 이제 2차례 출석을
안 했어요. 강제 구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이 돼서 이제 이날 나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 내란숙의 윤석열과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윤석열의 어떤 그 모든 계획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20일 날 마지막 변론 기일에 조지호 청장의 증언도 상당히 중요하긴 네. 하지만요. 이날의 핵심은 사실은 저는 홍장훈 국가정보원장인 것 전 차장? 같아요. 예, 전 차장인 것 같아요. 정보원 차장. 예, 예. 이제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언인데 근데 결국은 유일하게 지금 탄핵 심판에 2번 불려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불려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번 불려 나오는 유일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날 했던 메모의 신빙성 문제가 계속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그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날 원본을 제시하면서 이제 홍정은 차장도 맞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날의 증언이 어떻게 되는가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날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무회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그 증언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때까지 다른 곳에서는 내가 해본 국무회의는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대통령 앞에서도 똑같이 증언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탄핵 심판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요. 댓글창에 계속 그날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뭔가 특별한 빵생님은 그날 일하다가 지인 전화 받고 계엄 사실 알게 되어서 바로 버스 타고 국회 갔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상전진님은 계엄 방송 보고 밤새 뒤숭숭한 상태로 잠을 못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 뉴스 켜 넘어가 볼까요? 네, 문영배 탄핵안 꺼낸 국민의힘. 네, 오늘 강순규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죠. 네, 지금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서 문영배 재판관 탄핵안에 국민의힘 의원 78명이 동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즉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지도부도 판단해볼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월요일부터 연일 문형배 재판관의 집 앞으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승규 의원은 그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런 걸 밝혔는데요. 또 이미 임용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또 발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외국 국적자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취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현재 극우 집회에 떠도는 음모론에 불을 붙이는 행태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심지어 지금 이제 헌법연구관의 이름이 뭐 생경하다라고 하면서 화교로 지목을 하거나 현재 공보관을 향해서도 중국인이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이런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정철 님이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을 끌어온 비상계엄인데 아니 어쩜 기승전 중국인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나경원 의원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해당 법안 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왜 이럴까는 앞으로 학자들이 써야 될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거다. 연구 주제. 예. 예, 연구 주제가 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는데 페북에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누군가 아는 사람 있으면 연구 주제로 좀 써줘라. 나 몰라서 못 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저는 이게 뭔가가 내부에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수도권의 의원이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중국 문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자면요. 현재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국가안보 그리고 보안 기밀에 관계되지 않는 분야에 한해서만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할 때도 외국인이면 국가정보원이 이미 신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가진 법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있는 법이 있다 뭐 법이 있지 않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있는 걸 우리가 원칙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잘하자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보통 사람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해서 뭔가 허술하고 뭔가 선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인한테 다 뚫려 있는 것처럼 외국인한테 개방돼 뚫려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아주 비겁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호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론전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선동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국가 정치인이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외교 관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국이 계속 들으면서 야 이거 뭔가 도를 넘는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나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지금 최근에 중국인들 비난한다고 화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화교는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미 그때부터 이모군란 때부터 들어오던 사람들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교 중에 상당수가 대만 국적자예요. 중국 국적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엉터리 프레임인 거예요. 예, 그 안에 그런 멍청한 말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말을. 예, 그거 진짜. 그건 뭐 한심한 것도 아니고 멍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매칭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왜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넓다라는 걸 알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혐오를 동원하기에 뭐 어떤 프레임이 제일 좋은가 할 때 이 프레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 프레임을 짜서 자기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데 결합시켜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파시스트들이 선전선동론 할 때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잘 살던 독일 내에 잘 살던 유대인들 독일 안에서 그때 통합돼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예? 그 파시스트 정권으로 갈 때 그 선전선동론을 기폭제로 삼았듯이 지금 현재 중국 어떤 반중 혐오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파시즘의 전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걸 정치인이 나서서 돕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한심한 짓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혐중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감정의 문제잖아요. 예. 정치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이성적 판단보다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정말 많이 개입되거든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집단에는 이성적 판단도 잣대가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집단에는 이성적 판단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중국, 미국 주변 국가와 잘 지내야만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정학적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게 그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낼까를 사실 생각하는 게 국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라면 국익에 따라 생각을 하시라.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정치인들이 예. 염두에 둘 말인 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젯밤 유튜브 새날에 나와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가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 이런 안건을 이제 검토한 데 이어서 또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이 우클릭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한 번 더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고 진보 정당은 정의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 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광원 전 의원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거는 내 집을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라고 저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도 우파라고 하세요. 그 굉장히 예. 니즈에 맞는 응답인 건가요, 그럼? 그러면 10명이면 8명이 자기가 중도 우파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인이 안전한 지형이거든요.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놓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성향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형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요 지점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중도 보수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민주당을 규정함으로써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민심을 어떤 공략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저는 정치인은 때로 정치인 자신이 욕을 먹으면서 뭔가 결단해서 움직여야 될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 뭔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이 지점에서는 지금 중도 우파를 공략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공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그래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건 그냥 민주당의 당원들은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공략해야 될 대상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를 공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의 상황을 중시해야 되고 지식인들은 원칙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당도 개인 정치인도 어떤 그런 모먼트들이 다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원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중도 뭐가 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지형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우클릭이라는 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노동하지 못한다거나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우클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인간답게 노동하고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건 우파 좌파의 일이 아니다. 그냥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윤석열식 언론 탄압. 네, 미국에서도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지 시간으로 11일 AP통신이 백악관으로부터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멕시코만의 지명을 아메리카만으로 개정을 했는데 AP통신이 기존 명칭인 멕시코만을 이제 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취재 제한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국민들로서는 이제 비슷한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상대로 이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사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도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닮은 양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취재를 이 팟캐스트 운영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건데요. 그동안 이곳에서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던 이 뉴미디어 목소리에 브리핑룸을 개방한다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은 실제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의 이 백악관 출입을 불허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공영방송인 NPR 그리고 PBS 이 방송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좌편향되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세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를 두고서도 윤 대통령이 뭐 KBS, YTN 등에 대해서 자금을 흔드는 방식으로 이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이 사례가 유사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기시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정말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미국도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미국은 대통령한테 그 계엄 선포권이 없습니다. 네, 미국은 계엄 선포권이 없고요. 제도적 장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주 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고 대통령한테는 그
비상사태를 선언한 승인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방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형식으로 나가는 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뭐 탑승기 배제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게 형식이 너무 뻔하잖아요. 공영 방송에 대한 자금줄을 조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방송 뭐 심의위원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억압했는데 미국도 연방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언론들을 억압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썼던 수법을 그대로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언론 탄압 수법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아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예, 웃긴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예.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선거 과정이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면 무조건 불복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탄압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선진국 중에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사실상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서로 언론 탄압의 공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정말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마저도 이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저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최후 거의 보루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민주주의 우리가 보루예요? 탄핵 반드시 돼야 되겠네요. 지금 황당히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탄핵시키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극우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우들이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지를 미국과 한국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막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에도 또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쩌면 선봉에 서서 그걸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보시고 계시는 분들의 어깨도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12월 3일 밤 기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런 홍보 말씀으로 다시금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 뉴스 짧게 한번 해볼까요? 네, 박정희 살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결정. 네, 이렇게 재심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오늘 재심 개시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1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입니다. 유족 측은 2020년 5월에 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 정치 철학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독재자들을 암살하라 막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경호원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거다. 왜? 그들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뭐 저희들이 과거에 옛날에 그냥 독재자 암살론 같은 이제 그 것들이었다면요.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가는 건데요. 사실 이 독재 같은 경우를 절차를 통해서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범죄를 우리가 정말 사형이나 이런 것들에 처해야 되는 그런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절차를 가지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독재와 그리고 독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과거를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덕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 시작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무료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에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새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자, 2월 1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후에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동반석에는 박범계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